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전선세무이고 107이죠. 실기 파트, 실무 파트라고 있었는데 결산 파트부터 설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스 해놓고 10페이지로 한번 가봅시다. 자, 보시죠. 자, 이제 결산 자료 입력 화면이 나와 있는데 총 5문제가 나와 있고요. 결산 문제도 회계 담당자로서는 실무가 됐던 자격 시험에서 됐던 중요한 파트이므로 급수가 회계 2급, 회계 1급, 세무 2급 등급 그 급수가 올라갈수록 결산 문제도 점점점 더 늘어나는 거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결산 파트는 실무에서도 아주 중요한 파트예요.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2021년 7월 1월에 개설한 푸른 은행의 정기금 1억 원 만기일이 2024년 6월 30일에 도래한다.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일단 2021년이라고 하면은요. 2021년 7월 1일날 정기예금에 가입했었다는 얘기고요. 정기예금을 갖다가 가입했을 때 정기예금 또는 여기 장기성 예금이라는 규정을 교재에서 보니까 답안지 보니까 사용했던데요. 여기 장기성 예금 그러면 회계 처리는 이렇게 돼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어떻게 해요? 차변에 장기성 예금이라고 해서 1억 원 이렇게 입력을 해놨었다는 뜻이고, 그다음에 대변에다가는 현금으로 예금에 가입했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 작년도 그 12월 31일 시점에서의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보시면 계정이 장기성 예금이라는 계정이 있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셔야지 돼요. 문제 자체가. 자, 그렇게 해놓고서는 지금 2023년 12월 31일이 되었을 때 이 회계 처리를 갖다가 어떻게 뭘 해줘야 되느냐고 물어보는 거란 얘기죠. 얘는요, 내년에 이 장기성 예금이 전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만기가 돼서 찾을 수 있는 금액이 됐다는 뜻이므로 정기 예금이라고 쓰시고요. 1억 원. 즉 유동자산으로 다시 표시를 해준다는 뜻이에요. 비유동자산이었던 것을. 그다음에 장기성 예금이라고 한 것을 1억 원 이렇게 기록해 주시라고 지금 이 문제에서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정기예금 양쪽에다가는 거래처인 푸른 은행 거래처 써 주셔야 되고요. 사뭇 이 문항은요. 어떤 문항 때문에 이런 문제를 냈었냐 하면 보통 사채인 경우에 사채가 아니라 장기성 예금이 되겠죠. 차입금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차입금의 반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지금 요 문제는 되게 낯설게 보실 거고 요런 비유동 자산에 대한 그 유동성 대체 분계 이렇게 한 것을 아마 문항상으로는 자주 본 적이 없으셨을 것 같기는 한데 여러분이 배웠던 거로는 이렇게 배웠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21년에 7월 1일부로 우리가 돈을 빌려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배우신 걸로 따지보면은 여기 그래서 보통 예금에 얼마가 들어왔냐면 1억 원 이렇게 들어왔고요. 대변에 우리가 얘를 장기 차입금 이걸로 많이 문항을 보셨었단 말이죠. 이렇게 그랬다가 얘가 이제 결산일을 기준으로 해서 다음에 돈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2023년 12월 31일 결산일에 내년에 갚아야 될 이 장기 차입금을 차변으로 장기 차입금 이렇게 1억 원 써주시고 대변에다가는 유동성 장기 부채 이렇게 해서 1억 원 이렇게 써주는 걸 아마 학습을 하셨었을 거예요. 요 내용이 같은 내용이에요. 얘는 비유동 부채였던 것을 유동 부채로 이렇게 바꿔 대체해 주는 것이고요. 얘는 장기 그
비유동 자산이었던 장기성 예금을 이렇게 올해 내년에 갚아야 될 것으로 유동성 대체를 해주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자로 여기서 요구한 답은 요걸 갖다가 회계 처리를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던 거라는 거죠. 자, 그럼 요 내용을 그대로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일반 전표 입력 클릭하시고요. 날짜는 12월 31일 날짜로 차변에 장기성 예금이 나와 있죠. 회사는 푸른은행이라고 되어 있고요. 푸른은행 금액은 1억 원, 대변에다가는 정기예금 잘못 썼네요. 여기가 정기 105반 여기가 차변이죠. 정기금 해주시고요. 대변에다가는 장기성 예금 176반 8003 이렇게 해주라는 얘기예요. 자, 됐고요.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할까요? 2023년 4월 1일 주식회사 우리 주식회사에게 7천만 원 대여하고 이자는 2024년 3월 21일 날 수령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약정 이자율은 6%, 월할 계산하는 뭐 흔하게 많이 나왔던 문제죠. 뭐 별반 어렵게 생각하실 건 없으실 것 같으네요. 얘는 손익의 예상에 해당되는 많이 등장했던 문제죠. 우리가 이자를 아직 수령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중간에 벌써 몇 개월치죠? 4월 1일부터면은 9월 9개월치죠. 9개월치 이자에 대한 돈 받을 거 이자 수익이죠. 이자 수익 얼마 받을 거 있죠? 라고 그거 기록해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손익의 예상이 해당되는 항목이고 우선 금액부터 계산을 해보게 되면 금액은 이렇게 7천만 원 곱하기 6% 하게 되면 계산이 얼마 나오죠? 6% 하게 되면 420만 원 나올까요? 7천만 원 곱하기 6%면 420만 원 맞죠? 예, 420만 원. 근데 얘는 1년치 이자가 보통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이자율 그러면 1년이 기준이랍니다. 그래서 여기다 곱하기 월할 계산해달라 했으니까 총 12개월 중에서 지금 4월 달부터니까 앞에 1, 2, 3월 3개월을 빼버리면 9개월 나오죠. 올해 게 9개월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9 이렇게 계산해 주시게 되면 월할 계산 올해 12월 31일까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자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금액이 얼마냐 하면 315만 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계산된 이 315만 원을 갖다가 차변에 지금 얘는 돈을 우리 아직 못 받았잖아요. 받지 못했으니까 미수 수익 이렇게 해서 315만 원 적어주시면 되겠고 대변은 무엇을 못 받았나요? 이자 수익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자 수익 315만 원 12월 31일부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회계 처리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저 똑같이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누르시고 차변에 미수 수익 해놓고 금액은 315만원 대변에다가는 이자 수익에서 315만원 예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문제는 3번
단기 중 현금 시재가 부족하여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했던 62만 3천 원을 결산일에 확인한 결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얘기됐네요. 하나의 전표로 입력하고 항목별로 적절한 기존 과목을 선택하라고 되어 있는데 좀 요 내용을 보시게 되면 지금 기중이라 그랬어요. 기중에 현금시 돈이 부족하다는 뜻은 실제 현금이 부족하면 현금을 다 쓴 걸로 우리가 처리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해드렸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 처음에 날짜는 뭐 모르겠고 그걸 처리했을 때 차변에 현금 과부족 이렇게 해서 62만 3천 원 이렇게 기록했다는 뜻이고, 그다음에 대변에 여기 현금이 부족했으면 실제 현금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 현금이 장부보다 더 적은 거는 현금을 쓴 것으로 먼저 판단을 하시라고, 회계 처리를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린 기중에 요 금액을 반드시 그 내용을 다 찾아내야 돼요. 언제까지? 12월 31일까지. 자, 그래서 12월 31일이 됐네요. 12월 31일 날 내용을 보니까 여기 현금과 부족 62만 3천 원 중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낸 게 50만 원이래요. 그러면 하나 내용 찾았잖아요. 얘는 기부금이라고 쓰시고요. 요 내용이 현금이 부족한데 그 이후로 요 계정에 다 들어가야 될 것들이에요. 그리고 얘를 없애주는 거죠. 우선 기부금 하나 찾으셨고요. 자, 이렇게 써놓고 여러분은 결과론적으로 대변에 요 현금 과부족 계정은 얘는 임시 계정이므로 결산할 때 절대 잔액이 남아서는 안 되는 계정이랍니다. 무조건 다 찾던 못 찾았던 간에 여러분들은 12월 31일 날 기중에 설정되었던 요 현금 과부족 계정을 100%다 이렇게 없애 주셔야지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생산부에서 발생한 운반비라고 되어 있죠. 그대로 그냥 운반비라고 쓰면 되겠네요. 그죠? 두 번째 거는 운반비. 근데 운반비는 지금 여기 생산부라고 했기 때문에 500번대 운반비 계정을 사용해야 돼요. 즉 제조경비라고 하는 얘기죠. 거기에 23,000원 이렇게 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영업부 거래처 직원이라고 했으면 접대비가 되겠네요. 접대비라고 했고 얘는 800번대 판관비니까 800번대로 해서 금액 10만원 이렇게 기록해 주시게 되면 요 현금과 부족 찾지 못했던 금액의 내역들을 싹 이렇게 정리해 준 게 되죠. 그래서 이 3번 문제는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세요 라고 하는 문제로 시험을 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럼 저도 이 내용을 그대로 한번 다시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변에 기부금 여기 나와 있고요. 기부금은 50만원. 두 번째로는 운반비. 운반비는 500번대. 그래서 23,000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접대비. 800번대 10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현금과 부족. 다 이제 없애주는 거죠. 그래서 62만 3천원 이렇게 처리를 해달라고 문제를 냈다고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음 4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4번 문제는 결산일 현재 재고자산 평가에 대한 문제네요. 다음과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말 재고자산 관련 분기까지 하라네요. 뭘 분기하라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단 기말 재고자산 시가 취득원가는 동일한 것으로 본다고 얘기를 했네요. 시가하고 취득원가 저가법 사용할 필요 없다는 얘기네요. 시가하고 취득원가가 동일하다고 하니까 이건 저가법을 사용하냐 사용하지 않느냐 그거에 대한 힌트를 준 용어라고 보시면 돼요. 시가와 취득원가가 동일하다는 말 뜻은 우리 시가가 우리 원가보다 취득원가보다 더
작으면 저가법이라는 방법으로 평가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요거 해줄 필요 없다는 얘기고 보니까 여기 예를 들어서 원재료 기말재고 6,500개 실산 기말재고 6,200개 그리고 정산간모 지금 수량에 대한 차이만 지금 나와 있단 말이죠. 수량에 대한 차이 나중에 회계 처리할 때 기말 재고자산이죠.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란 기종으로 이 기종 나중에 처리할 거예요. 자, 어떤 경우에 처리하나 보도록 하시죠. 지금 이 4번의 결산 문제는 결산자료 입력에다가 해당되는 금액을 계산한 다음에 입력하면 되는 문제란 말이죠. 제가 하나씩 계산하면서 자료에다가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결산자료 입력에다가 원재료부터 한번 계산해 보게 되면 취득 단가는 1,500원이라고 되어 있고 자 장부상 기말재고는 6,500개래요. 근데 실제가 6,200개라고 한다면 우리는 장부 있는 걸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있는 것을 기록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1,500원 곱하기 개수 6,200개 하게 되면 금액이 얼마가 나오느냐면 930만 원 나오는 걸로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금액은 930만 원. 요거 그대로 입력하시면 돼요. 근데 수량이 차이 나는데 그냥 놔두면 되나요? 예, 이런 경우는 그냥 놔둬도 돼요. 930만 원 있다 원재료 기말재고로서 입력을 할 건데 정상간모일 때 그냥 놔둬도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이 혹시 잘 이해가 안 될 때 이걸 기억하셔야지 돼요. 여러분이 회계 원리 때부터 회계 2급, 회계 1급 배울 때 아마 요거를 배우신 게 있을 거예요. 총계정원장이에요. 총계정원장은 여러분 뭐 회계 원리 때 다 배우셨던 건데 모르셨더라도 지금 이렇게 잘 익혀 놓으세요. 요 개념이 상당히 좀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자 우리가 여기 상품 계정은 기말 상품 계정은 재고자산이잖아요. 재고자산에 예를 들어서 기초재고는 100이 있었다고 가정하고 단기에 매입한 금액이 900이 있었다고 한다면 기말재고는 200 가서 조사를 해봤더니 200이 있더래요. 그러면 여기에 나타나는 금액 기초재고에다 단기 매입액 더해주고 기말재고를 빼주면 여기에 나타나는 금액 요거는 우리는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매출원가라고 불렀어요. 매출원가는 얼마인가요? 물어봤을 때 매출원가는 800원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한단 말이죠. 그죠? 자, 근데 수량의 차이로 인해서 여기 기말재고의 금액이 바뀌었대요. 기말재고의 금액이 200이 아니라 기말재고 금액이 100이고요. 나머지 100은 다 정상 감모예요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은 여기처럼요. 기말재고가 100이라고 얘기해 주면은 매출원가는 그럼 얼마가 되겠어요? 즉 당연히 자연적으로 자동 90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수량에 대한 정상 감모인 경우 그 금액이 이렇게 바뀌었다 할지라도 기말 그 재고 금액만 입력을 하게 되면 나머지는 다 매출된 것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요. 매출원가에 포함이 되더란 말이죠. 우리가 자료를 입력하게 되면 그래서 얘는 별도의 회계 처리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 회계 프로그램에서 기말 재고 금액만 입력하면 매출원가는 자기가 알아서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계산해 주기 때문에 아무것도 손댈 필요가 없이 기말 재고 금액에다가 930만 원만 입력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자, 좀 이따가 입력하기로 하고요. 두 번째, 여기 제품에 대한 거는 금액이 단가가 15,500원이고 수량 차이가 없네요. 여기 금액은 얼마가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얘는 기말 제품 재고액은 금액이 542만 5천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상품 같은 걸 보게 되면 상품은 만원에다가 단가가 장부 금액
실사한 금액 얘를 갖다가 입력해 줘야 된다 그랬었죠. 그래서 1,000만 원, 아니 취득원가 1,000만원에다가 한 개에 1,000개면 1,000만원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 있는 금액을 입력해 줘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1,000만원 금액을 입력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 수량에 차이가 나는 게 500개예요. 그럼 500만원이 되겠죠. 이 차이가 지금 500만원이란 말이죠. 500만원에 대해서 여기 기말 재고 관련 결산 분계 해달라고 얘기를 했던 게 바로 요거에 대한 분계를 해달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정상 감모일 때 여기 수량 차이가 나게 되면 여러분들은 12월 31일 날짜로 차변에 재고자산 감모 손실에서 500만원 이렇게 입력해 줘야 되고요. 대변에다가는 여기 상품이 500만원 감소한 걸로 이렇게 표시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적요란에다가 8. 타 계정으로 대체 요거 표시를 해 주셔야 된단 말이죠. 재고자산에 이렇게 상품이 감소했다는 것은요, 상품이라든지 제품이라든지 원재료라든지 재고자산이 감소했는데 그 감소한 원인이 매출이 아니고 다른 경우 계정으로 이렇게 바뀌었을 경우에 우리는 이를 갖다가 타계정 대체라고 불러요. 이 타계정 대체 상품이 빠져나간 거 프로그램에서 계산할 때는 다 자동으로 매출원가로 계산되게끔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상품이 판매된 것이 아닌 다른 걸로 나왔을 때 다른 계정으로 써주게 되면 얘는 상품이 팔린 게 아니에요. 얘는 다른 계정으로 우리 상품을 사용한 거기 때문에 그 금액은 매출원가에서 빼주세요라고 표시를 해놔야지 프로그램에 타 계정 대체로 된 금액은 빠져나가게 매출원가에 포함이 되지 않게 표시해주는 방법이라는 얘기죠. 자, 여기서도 한번 참고로 얘기해드리면 여기 총계정원장에서 상품이 감소한 이 말뜻은 상품이 왜 재고자산이 감소했겠어요? 팔았으니까 저기 당연히 감소했겠죠. 그래서 총계정원장 또 배운 지 오래돼서 까먹었을지 모르겠는데 얘를 갖다가 상품을 판 거에 대한 여기 매출원가 회계 처리를 해보세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재고자산이 감소하는 건 재고자산의 말 뜻이 판매 목적이기 때문에 판매가 되게 되면 차변에다가 매출 원가 여기 800 쓰시고요. 대변에다가는 여기 상품이 800원만큼 감소한 거잖아요. 상품 800원. 상품이 감소한 이유는 매출원가 다 팔렸어요. 그런데 이 매출원가가 쓰이지 않고 여기처럼 상품이 감소했는데 매출원가 이외에 다른 계정으로 이렇게 상품이 줄어들었다면, 즉 재고자산이 감모된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기부한 것도 있을 수 있고, 접대한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직원들이 사용한 거일 수도 있고, 즉 매출원가 위에 다른 계정으로 사용되면 반드시 재고자산이 감소했을 때 타 계정으로 될 때 적요란에 이 8번을 반드시 써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기말 결산자료 입력에다가 요 금액 세 가지를 입력한 후에 일반 전표 입력에 가셔서 12월 31일 날짜로 바로 요 회계 처리를 해 주는 게 2번, 요 4번에 대한 문제였단 말이죠. 자, 설명은 이 정도면 됐으리라고 생각하고 직접 결산자료 입력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됐고요. 결산자료 입력에 가셔서 날짜는 1월부터 12월까지 해주시고요. 자, 기말 원재료 재고액은 아까 930만원이었죠. 아이고, 930만원 쭉 내리셔서 기말 제품 재고액은 조금 전에 1000만원, 상품은 요 위에 있겠죠. 기말 상품 재고액은 얼마였어요?
잘못했네. 기말 상품 재고액이 1,000만 원이었고, 어, 여기 기말 제품 재고액은 542만 5천 원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렇게 입력을 해주라는 얘기였었어요. 자, 이렇게 입력해주고 우리 12월 31일 날짜로 그 재고자산 감모손실 입력해 주셔야 되겠죠. 차변에 재고자산 감모손실에서 500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고, 대변에다가는 상품이라고 그랬죠. 상품 매출이 아니라 상품 500만원, 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문제에서 제시했던 4번 문제에 대한 해결이 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당사는 기말 현재 보유 중인 외상 매출금 받으럼 단기 대여금의 잔액, 기타 채권의 잔액은 제외, 기타 채권에 대해서만 1% 대손충당금 보충법으로 설정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매출채권만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단기 대여금에 대한 시험 문제도 나오고 있네요. 참, 노파심에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의 하나 하라고 했던 거, 저기 한번 복습하고 잠깐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매출채권이라고 얘기하면, 매출채권에는 외상 매출금 있고요. 그다음에 쭉 여기서 나왔던 받을 어음 있다는 건 알고 계실 거죠. 그런데 이 매출 채권을 우리가 대손 처리해서 못 받게 됐을 때 비용 처리하면 대손 상각비라는 기종으로 처리하죠. 이 대손 상각비가 판관비 기정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거 잘 까먹으시더라고요. 대손 상각비, 감가상각비는 대표적인 저기 판관비예요. 근데 간혹 많은 분들이 여기 대손상각비나 감가상각비가 영업의 비용 기종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어서 실수를 잘 하시더라고요. 정확히 외워놓지를 않았던 거겠죠.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는데, 여기 대손상각비라든지 여기 감가상각비는 판관비 기종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던 여기 단기 대여금은 기타 채권에 속하는 계정들 중에 하나인데, 여기 단기 대여금인 경우에는 똑같이 이를 못 받게 되었을 때, 여기 매출 채권이 아니라 기타 채권인 경우에 비용 처리는 대손상각비가 아니라 얘는 기타 채권이기 때문에 기타의 대손상각비라는 계정을 사용해요. 이 기타의 대손상각비 기정은요, 얘는 영업 외 비용인 기정이에요. 그래서 대손상각비는 판관비, 기타 채권인 미수금이나 여기 단기대여금 같은 경우에는 기타의 대손상각비라는 기정 이렇게 사용하고, 얘는 영업의 비용 기정이다. 소속이 달라요. 이거 참고하시라고 복습할 겸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기 주어진 내용은 뭐 이런 내용은 결산할 때 좀 쉽죠. 여기 자동 결산에서 입력하면 되는 거니까 결산자료 입력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시죠. 결산자료 입력 여기 가셔서요. 대손상각 클릭하시게 되면 외상매출금, 받으럼, 단기대여금, 미수수입, 선급금 다 나와 있는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여기 외상매출금과 받으럼, 단기대여금 여기까지만 필요하죠. 얘는 필요가 없으니까 지워버리시면 돼요. 자, 보시게 되면 여기 대손상각비 기정, 여기 회계 처리될 거 나와 있죠. 대손상각비 기정 얘하고 얘 두 개 합친 거예요. 판관비죠. 근데 단기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그다음에 선급금에 대한 기정은 영업의 비용 수익이라는 거, 비용이라는 거 참고, 기타의 대손상각비 나왔죠?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 시험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이렇게만 해놓고 결산 반영 누르면은 결산의 자료에 다 반영된 거를 보실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 대손상각 두 개 반영됐죠. 그 다음에 기타의 대손상각비, 우리가 미수수익이 있었죠 아까.
영업의 비용, 단기대여금에 대한 대손상각 및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여기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결산 자료에 대한 것까지 다 입력이 끝났으니까 이걸로 끝나면 안 되죠. 여러분은 반드시 여기 그 결산 자료가 입력이 됐으면 요거에 F3 눌러서 전표에 추가를 꼭 눌러 주시고 여기 결산 분계 완료 요 뜬 것까지 확인을 해 주셔야지 돼요. 그래야지 끝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결산 문제 5문제도 한번 풀어보셨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 문제가 전산세무 2급에서는 원천징수에 관련된 문제랍니다. 이것도 참고 삼아 잠깐 정리를 좀 해드려 보면은 여러분 뭐 다 알고는 계시겠지만 세무 2급에서 여기 원천징수에 관련된 문제는 크게 3가지 파트로 구분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원천징수 이 파트는요 3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첫 번째 파트가 사원 등록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돼요. 사원 등록 문제가 나오게 되면 꼭 따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부양가족 등록이에요. 이 부양가족이 어, 기본 공제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내용들을 구분해서 입력하라는 게 첫 번째 형태 여러분들의 시험 문제고, 두 번째로는요 여기 급여 자료 입력하는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이 급여 자료 입력 문제는 꼭 같이 대부분 같이 출제가 되는데 원천 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가 세트 문제로 나온다고 보면 돼요. 대부분 급여 자료를 입력했던 것을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에서 불러오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뭐 별반 어려운 사항은 아닌데, 여기서 여러분이 잊지 말고 잘 처리해 주셔야 되는 게 전월 2월 얘기예요. 입력하라고 얘기하는 문제가 전월 여기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에 대해서는 전월 2월에 있으면 요 금액을 입력해 주는 것이 마지막 테스트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연말정산 자료, 연말정산 입력이 세 번째 형태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원천징수 이 해당 안에 실무 파트에서 시험은 이렇게 3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 여기 세무사회 전산세무 2급에서는 이 3가지 중에서 여기 앞에 3번에 해당되는 연말정산 입력은 중요한 것인지라 빠지지 않고 시험 문제를 내고 있고요. 연말정산 입력 문제는 보편적으로 점수가 얘가 배점이 10점이에요. 원천징수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총 15점 배점 중에서요. 원천징수가 15점 배점인데, 그리고 여기 연말정산 자료는 빠지지 않고 출제되면서 10점이고요. 그 이외에 1번 사원등록 부양가족 등록 문제 예든지 2번 급여자료와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문제든지 얘가 한 문제 5점으로 해서 총 15점이 된다는 얘기죠. 2개가 동시에 나오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보편적으로. 자, 문제 5번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원천징수 자료 다음과 같다고 되어 있는데, 다음은 생산직 근로자인 이현민 3월분 급여자료라고 얘기하고서는 급여자료 입력하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작성해서 입력하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그러면 여기 2번에 해당되는 문제가 이번에 나온 거네요. 여기 보시게 되면 전월 이월액이라고 되는데 전월 미환급세 얼마라고 주어진 거, 요게 인정 그나마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에서 여러분이 전산세무 2급에서는 요거만 입력할 줄 아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참고로 전반적인 거 한번 설명을 해 드렸고, 자, 문제 5번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 생산직이라고 되어 있네요. 생산직은 우리 그 연장 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때문에 그 생산직 근로자들 직원 입력할 때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비과세 때문에 그래요. 자, 이현민 씨에 되어 있고요.
다음에 유의사항, 수당 등록, 공제 항목, 불론 자료 무시하고 아래 자료에 따라 입력하며 자료에 주어진 것만 입력하래요. 사용하는 수당 및 공제 이외 항목은 부루, 요거 꼭 표시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항목만 딱 나타나도록 표시해 달라는 얘기고, 월정액 여부는 정기, 부정기 여부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입력하랍니다. 이제 해볼 거고요.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는 매월 작성하며 이현민의 급여 내역만 반영하고 환급 신청은 하지 않는다라고 명세를 주고 있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그냥 불러오기만 해서 사용하라는 내용이 말뜻이에요. 자, 그러면 급여 자료에 대한 걸 보니까 우리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급여, 수당과 공제 항목을 조정해서 요거를 반영해 줘야 돼요. 기본급, 상여,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야간 근로수당, 그다음에 월차수당이 있네요. 그래서 급여 합계 요것만 순서대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수당 항목들을 조정해 달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 거는 손댈 필요 없이 요것만 딱 맞춰주면 되겠지요. 자, 근데 이렇게 입력하는 중에서 우리의 관심사는 뭐냐면 바로 여기 식대라든지 자가운전 보조금, 야간 근로수당 이런 것들이 비과세 항목인지 아니면 과세 항목인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프로그램에서 등록할 줄 알아야 되고 각각의 항목들에 대해서 얘가 과세인지 비과세인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식대 같은 경우는 보니까 당 회사는 현물 식사를 별도로 제공하지 않는데요. 아, 그럼 식대는 비과세겠구나. 식사를 별도로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해주는 식대는 여기 비과세로 처리가 되더란 말이죠. 참고로 식대 있잖아요. 여기 올해 내년에 연말정산을 하게 될 텐데 직장인들은 식대가 지금 비과세 범위가 20만 원으로 지금 늘어났어요. 지금 여기는 10만 원이라고 나와 있지만 비과세 범위가 20만 원이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은 자가운전 보조금을 비과세로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직원 본인의 명의로 된 차량을 사용해야지만이 자가운전 보조금으로 20만 원 한도 내에서 월 비과세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보니까 직원 본인 명의라고 되어 있고요. 그 차량을 업무 수행에 이용하는 경우, 자, 회사 업무에 이를 갖다가 이용을 한대요. 근데 회사로부터 별도의 정산을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별도의 시내교통비 등을 정산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즉 자가운전 보조금도 비과세 항목이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랍니다. 자, 그 다음에 야간근로수당에 대해서는 보시게 되면 야간근로수당은 생산지 근로자가 받는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이현민 사원의 기본급은 매월 동일한 것으로 가정한다. 자, 이현민 급여가 매월 급여가 얼마가 돼 있어요? 400만 원이잖아요. 근데 생산직 직원이면 일단 비과세 대상에 들어가요. 그런데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월정급여액이 21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여기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해요. 사실상 연장 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혜택의 여부는 사실 생산직인데 그 생산 근로를 하면서 육체 노동을 하는 것에 대한 연장 근로수당을 갖다가 매월 20만 원씩은 연간 240만 원까지는 비과세 해주겠다는 뜻인데, 지금 이현민 씨인 경우는 210만 원을 넘어요. 충분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연장 근로수당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뭐 별도로 처리할 거는 할 수는 없어요. 여기 그냥 우리 입력하는 대로 처리해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자, 일단 순서대로 우선 우리 여기 급여 명세서에 나타날 급여 자료부터 한번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징수 누르시고 여기 급여 자료 입력. 그 다음에 지금 3월 급여라고 얘기를 했었죠. 3월 급여 좀 이따 입력하고 수당공제 요거부터 입력해 줘야 되겠네요.
자, 여기 우리 항목에서 급여 항목에서요. 기본급 있었죠? 뭐 여로 표시되게 돼 있고 상여 얘도 여로 표시되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식대 여기 직직수당이라는 거 없죠? 그럼 여기 나타나면 안 되니까 직직수당은 부라고 이렇게 표시해 놓으시고요. 월차수당은 있어요. 냅둬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식대는 비과세 맞고요. 자가운전 부조금 여기도 맞고 야간 근로수당 여기도 맞고 그럼 다 됐네요. 예, 됐어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확인 누르시면 일단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날짜는 며칠 날짜에 지급했다고 되어 있냐면 날짜가 말일날 나와 있네요. 자, 급여 지급일이 3월 31일로 되어 있죠. 급여 지급일 3월 31일로 입력하시고 이현민 그 금액을 주어진 자료대로 입력해 주시면 돼요. 260만원, 그다음에 상여 60만원, 그다음에 월차 수당 30만원, 그다음에 식대 10만원, 자가운전 보조금 20만원, 야간 근로수당 20만원. 자, 이 이현민 씨는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제대로 입력했는지 확인하실 때 여기 지금 지급 금액 중에서 총 비과세라는 금액 30만 원만 딱 나와 있죠. 여기 이현민 씨인 경우에 해당되는 비과세는 이 두 가지예요. 여기 야간 근로수당인 경우에 아까 210만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현민 여기 사원인 경우에는 비과세 20만 원이 자동으로 포함되지 않게끔 지가 알아서 계산한단 말이죠. 자, 그런 다음에 자동 계산하는 것이긴 한데 문제에서 주어졌던 대로 국민연금 숫자 그대로 맞춰서 입력해 봅니다. 12만 6천 원 건강보험료는 9만 8,270원 장기 요양보험료는 12,580원 다른 거 없죠? 됐어요. 그래서 지급액이 372만 2,300원. 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첫 번째 해당되는 문제 5점짜리 마무리가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연말정산에 관련된 문제죠. 다음은 강희찬 사원의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자료래요. 아래의 자료를 이용하여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에 부양가족 탭을 수정하고 신용카드, 의료비, 기부금 탭 연말정산을 완료하세요. 예, 지금 세무사회에서 연말정산할 때 여기 연말정산 탭들이 얼마 전에 수정이 돼가지고 이것도 예전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탭 입력할 때마다 조금 헷갈리시는 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확히 한번 잘 입력해 보시면 되고 사실은 얘가 공인회계사회 스마트 A라는 프로그램하고 얼추 비슷하게 해놔서 스마트 A 사용해 보신 분들은 금방 이해하기 쉬우실 텐데 뭐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그대로 입력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주어진 자료 하나씩 확인하면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주어진 자료에는 가족사항이 나와 있는데 본인이 나와 있고요. 만 40세 요즘은 참 2023년부터는 6월달인가요? 넘어가서 7월달이죠. 앞으로 만이란 말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모든 그 자료들이 다 만 나이로 표시되게끔 법으로 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나이로 하면 다 만 나이예요. 자, 40세이고요. 총급여 6천만 원. 됐고요. 세대주라고 되어 있네요. 배우자 송은영 양도소득금액 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여기서 하나 시험 문제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을 수도 있지만은 여기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게 상당히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란 말이죠. 시험 문제로서도 자
여기 지금 배우자 송은영 씨는 여기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어요. 왜 될 수가 없느냐면, 자,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 이것도 잘 까먹으시던데 설명은 해드렸지만, 우리가 그 종합소득이라는 거 배운 적 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그 소득세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과세를 하게 되는데, 종합소득, 그다음에 양도소득, 그다음에 퇴직소득.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세법은 소득세는 이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그 세금을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지금 우리가 주로 배우는 건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종합소득을 배우고 있어요. 종합소득 중에서 이 종합소득에는 다섯 가지가 여섯 가지가 있다고 얘기해 드렸는데, 밑에다 써놔야겠네요. 좀 멀리 보시라고. 이 종합소득은 여섯 가지를 우린 종합소득이라고 불러요. 이자소득, 그다음에 배당소득, 그다음에 사업소득, 근로소득, 그다음에 연금소득, 기타소득. 여섯 가지 소득. 이렇게 개인인 경우, 법인이 아닌 개인인 경우 1년 동안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 여섯 가지 소득에 대해서 우리는 그 다음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득에 대해서 그 다음 익년 5월 달에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 그렇게 써 있는 그 월에 소득세 신고를 해야지 되는 거란 말이죠. 우린 이거를 종합소득세 신고라고 불러요. 개인들이 신고하는 거죠. 종합소득세 신고라고 부르는데, 자, 이 중에서 지금 종합소득에 대한 거 이 여섯 가지에 대해서 소득관계는 여러 번 나오게 되는데, 이 종합소득 계산할 때 여기 양도소득, 개인의 퇴직소득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때 신고 납부하는 게 아니에요. 얘는 발생했을 때 납부하는 거죠. 종합소득은 날짜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날짜가 과세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종합소득하고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상관이 없고 포함시켜서도 안 된다는 얘기죠. 이유는요, 양도소득이나 퇴직소득은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되는 소득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법에 의해서, 퇴직소득세법에 의해서 여기 별도의 세금 계산을 해서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합소득하고 얘네들은 상관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굳이 이걸 왜 설명을 해드렸냐면, 이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이 사용될 때가 있어요. 우리 신고할 때 언제만 얘가 사용이 되느냐 하면, 바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요거 판단할 때 요 세 가지를 다 합산을 해요. 그래서 얘가 합산 금액이 100만 원이 넘으면 기본공제자가 될 수가 없더란 말이죠. 기본공제 대상자가. 근데 여기 같은 경우 배우자 송은영 씨는 양도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넘어요. 그래서 이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하고는 별도로 가끔 시험 문제에서 예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자, 같은 우리 형제, 자매, 형이 있는데 지금 특별한 직업은 없어요. 근데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갖다가 1억을 받았다는 거예요. 증여 1억을 받게 됐는데, 그럼 이 사람은 돈 많이 받았으니까 기본공제 대상자가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더란 말이죠. 상관없어요. 소득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증여 1억을 받았다 할지라도, 또는 상속재산이 있어서 상속 1억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거는 증여세법이든 상속세법에 해당되는 세법으로 별도의 세금을 내는 것이고,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대한 건 별개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기 소득세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 된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런 게 있다, 이런 소득이 있다 할지라도요. 어, 참고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됐고요. 자, 여기 아들은 입양신고, 올해 입양신고했으니 해당되는 거 입력해주면 되겠고, 강성찬 씨도 나이 장애인이죠. 장애인인 경우에 나이 제한이 없죠. 그래서 기본공제 대상자 될 수 있습니다. 송은영 씨만 빼놓고 기본공제 대상자가 다 될 수 있다는 뜻이죠. 근데 여기 문제에서 첫 번째 뭐부터 하라 그랬어요? 연말정산 추가자료 부양가족 탭을 수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부양가족에서 가족사항은 변동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자고요. 자, 됐고요. 여기 급여는 나와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말정산 자료 추가 입력 클릭하셔서 4번이 몇 번이라고 했죠? 여기 보시면 여기 전체 사원 누르면 여기 입력되어 있는 직원들 다 나타나는데 우리는 지금 이현민 씨 거만 헷갈리지 않게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 4번으로 105번 이렇게 하면 이현민 씨 거만 딱 불러오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면 된다는 얘기죠. 자, 이현민 씨의 여기 이현민 씨가 아니네요. 착각했어. 페이지가 이현민 씨가 아니라 강희찬 씨죠. 강희찬 씨는 500번. 삭제 누르시고 500번 이렇게 한번 불러오게 됐죠. 근데 지금 보다 보니까 제가 아까 1번 문제에서 뭐를 안 했어요? 여기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이걸 안 했네요. 죄송합니다.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클릭하시고요. 여기 3월달 거였었죠. 귀속기간이란 말뜻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 월급을 받는 그 이후 기간을 얘기하는데 우리 3월달 거 지금 월급 받는 거죠. 근로 제공을 3월달에 했어요. 지급도 우리 3월 31일 날 말일날 다 받았죠. 그럼 똑같이 3월달에 받았어요. 클릭하시고 그냥 엔터 치시면 돼요. 그러면 한 명 지금 그 우리 있었던 이현민 씨에 대한 거 하나만 딱 떠 있죠. 그런데 아까 문제에서 여기 원천징수에 관련된 거 미환급세액이 42만 원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 지금 원천징수 이행상응 신고서에 대해서는 입력할 거 여러분 세무 2급에서는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전월 미환급액에다가 클릭하시고 나서 여기 42만 원 이렇게 입력만 해주시고 저장해 놓으면 끝났어요. 저장도 없네요. 끝났어요. 이렇게 하면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제가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요거를 빼먹었네요. 데이터 저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말정산 다시 자료 돌아와서요. 자, 우리 강희찬 씨의 부양가족 한번 클릭해서 보시죠. 근데 여기 부양가족 보시게 되면 강희찬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여기다가 표시해 주셔야 돼요. 지금 안 돼 있죠? 요거 확인해 주셔야 된단 말이죠. 자, 송은영 씨는 배우자죠. 배우자는 안 된다고 했으니까 부 그대로 남겨 두셔야지 되고요. 그다음에 강민호는 여기 20세 이하로 이렇게 표시해 주셔야지 되고요. 강성찬 씨도 여기 장애인으로 표시를 해 주셔야지 돼요. 어디 갔냐? 여기 5번 돼 있죠. 자,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또 여러분이 시험 볼 때 가끔 잘 까먹는다는 항목이 있는데 만약에 본인이 여기 배우자가 만약에 없다 그러면 여기 한부모 공제에다가 꼭 체크를 해 주셔야지 되고 이 그 소득자 본인이 장애인일 경우 장애인의 별도로 잘 표시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라고요. 여기 잘 까먹으시더라고요. 됐어요.
그럼 첫 번째 부양가족에 대해서 구분을 다 해봤습니다. 그게 지금 가족사항에 대한 항목들 이것을 보고 반영을 해 준 거예요. 자, 그다음에 연말정산 자료 입력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홈택스에서 증빙 서류들 국세청 홈택스에 좀 자료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국세청 홈택스 자료가 아니라 그 이외 홈택스 국세청 이외 자료들은 기타 자료라는 칸에다가 입력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 한번 먼저 체크를 해본 거예요. 자, 일단 신용카드 사용액이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럼 여기 신용카드에 대한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본인이 사용한 신용카드는 2천만 원이래요. 근데 재직 중인 파쇄 상해의 비용을 본인 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100만 원이 있다고 하네요. 이거는 회사에서 공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자기 본인 신용카드에 여기 2천만 원이 있다 할지라도 100만 원은 빼고 1,900만 원만 나와야지 돼요. 자, 그 다음에 자녀 미술학원비, 그 다음에 대중교통 이용에 50만 원 포함되어 있다네요. 자녀 미술학원비는 뭐 별반 상관할 거 없죠. 자녀 아까 보니까 초등학생이었었잖아요. 초등학생이라 할지라도 교육비로서는 공제가 안 되지만 신용카드 사용액으로는 공제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해당되는 거 구분해서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신용카드만. 아, 참 아들 것도 있네요. 아들은 여기 70만 원 현금 영수증이라고 되어 있죠. 자녀의 질병 치료 목적 치료 목적이라고 되어 있네요. 의료비예요. 의료비는 신용카드 사용액으로도 그다음에 의료 의료비로도 중복공제가 가능한 항목이죠. 그대로 포함시켜 주면 될 것 같고요. 대중교통 이용액 10만 원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따가 계산할 때 대중교통 금액으로 구분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자료 보고서 한번 우선 신용카드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용카드 등 여기서 보시게 되면 자료를 좀 보고요. 신용카드 팁에서 자, 강의참 보니까 신용카드로 되어 있고요. 여기서 대중교통 이용액이라고 되어 있죠. 쭉 가셔서 대중교통액이 있네요. 여기 50만 원 이렇게 입력하고 나머지 금액은 지금 자녀 미술학원비라고 되어 있네요. 100만 원 빼면 1,900만 원, 1,850만 원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1,850만 원. 그럼 두 개 합쳐서 1,900만 원 본인 거 다 끝났죠? 그다음에 아들 거 돼 있어요. 강민호. 강민호는 현금 영수증을 사용했네요. 현금 영수증 중에서 70만 원인데 대중교통 이용에 10만 원 있죠. 그 중에서 나머지 금액은 10만 원 돼 있고 60만 원이 되겠네요. 그래서 6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두 개 입력했네요. 됐습니다. 자, 요거 두 가지 이렇게 구분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험료. 보험료는 보니까 생명보험료 240만 원 보장성. 저축성은 안 되죠. 근데 보장성이니까 되겠네요. 보니까. 그다음에 동생 장애인 전용 보험료도 장애인 것도 가능하죠. 170만 원. 이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험료 어디 갔습니까? 부양가족 누르셨어요. 보험료 여기 있죠. 우선 보험료는 본인 거요. 강희찬 본인
눌러주시고 보험료 입력하는 칸 여기 있죠. 보험료 여기다가 200 보장성 보험료 200 아이고 보장성 보험료 일반 240만원 입력해 주시고 종료. 그럼 들어갔죠? 자, 그 다음에 동생 거요. 동생 거는 강성찬 씨 거. 근데 이거는 장애인 전용이라고 되어 있죠. 더블 클릭해서 장애인에다가 170만원 이렇게 입력하고 종료 이렇게 누르시면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료비를 보시게 되면 의료비 본인 270만원이래요. 그러면 시력 보정용 안경 구입비가 6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건 60만원이 아니라 안경 구입비는 연간 50만원이 한도이기 때문에 본인 의료비에다가 260만원만 입력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10만원 빼고요. 그래서 의료비도 하나 먼저 입력을 해 볼게요. 우선 본인 거 의료비 실손은 아니고 일반이죠. 국세청 자료고요. 여기다가 200 바로 또 떴네. 본인 거 써야죠. 국세청 상호 뭐 굳이 나와 있지 않고요. 건수 한 건으로 입력하시고 금액은 260만원. 실손 보험료 수령액 없고 엔터 이렇게 치면 된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자이던 아니던 다 상관없어요. 그 해당 사항 없기 때문에 의료비는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공제 대상자 아니라 할지라도 다 공제를 해줍니다. F2 눌러서 배우자 거 확인 눌러주시고 국세청장 건수는 한 건. 자, 배우자는 250만원 전액 난임 시술비에 해당된대요. 그래서 여기 금액은 뭐라고 쓰냐면 250만원 써주시고요. 여기 난임 여부에다가 요거 클릭해서 해당된다고 1번 이렇게 입력하면 동그라미로 바뀌죠.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돼요. 세 번째 아들도 있네요. 세 번째는 아들 국세청장 자료는 한 건. 자, 12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금 영수증 수취분 질병 치료 목적 한약병 질병 치료라고 되어 있죠. 다 해당된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120만원 그대로 전체 다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 동생 310만원인데요. 전액 질병 치료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되어 있죠. 뭐 상관없이 다 해주시면 되겠네요. 형제자매 국세청장 자료 건수는 한 건, 금액은 310만원. 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의료비에 대한 것도 입력이 다 끝나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교육비 해볼까요? 교육비는 초등학교 수업료 50만원, 미술학원비 120만원, 본인 신용카드 사용 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얘는 교육비로서는 공제가 안 되죠. 신용카드 사용한 것으로서는 공제가 돼요. 아들 교육비는 총 수업료 50만원만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죠. 자, 교육비 눌러볼게요. 의료비. 자, 의료비, 교육비에서요. 우선 아들 거 강민호 교육비는 국세청 해당되고요. 금액은 여기다가 50만원 이렇게 입력하고 이거 구분 잘 해주셔야 돼요. 초등학생이죠. 초등학생에는 취약전아동 초등고 2번이라고 이렇게 표시해주면 초등고 학생에 대한 교육비 표시가 됐죠. 이렇게 해주세요. 자, 이것도 됐고요. 자, 마지막으로 기부금. 종교단체 기부금 본인 건데요. 여기 120만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다시 놓고 기부금 클릭하셔서
주민등록번호 F2 눌러서 본인 거라 그랬죠. 뜨시고 유형을 밑에 F2 눌러보시게 되면 여기 지금 기부금이 종교단체 기부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치자금 종교단체 41번이죠. 예, 선택해 주시고요. 금전 기부처 뭐 그런 자리 없으니까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건수는 한 건. 공제 대상 기부금액 자, 기부 대상 공제 금액은 120만원 했다고 나와 있었죠. 어디 보자. 120만원. 자, 국세청 거 자료 맞고요. 자, 여기서 여기 기부금 자료 입력하시고 난 다음에 기부금 조정이라는 탭을 갖다가 여기 클릭하셔 놓고요. 여기 반영된 거 보시죠. 이렇게 반영된 거에다가 공제 금액 계산 요 기부금 조금 좀 주의하셔야지 돼요. 이거 안 누르고 한 순서를 갖다 까먹으면 틀려져 버리니까 공제 금액 계산 이렇게 눌러보고요. 요 밑에 블록이 있어요. 블록이 클릭해 주시면 돼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쭉 내려보시게 되면 맨 밑에 일반 기부금 종교 단기에서 나와 있는 거 있죠. 소득세 공제액은 여기서 찾으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옆에 보시게 되면 공제 금액 반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블록해 주시고 별도로 입력할 건 없습니다. 그래서 공제 금액 반영 공제 금액에 반영합니다라고 되어 있죠. 저장 완료됐어요. 저장 됐다 고 얘기하니까 그런 다음에 종료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기부금 입력 다 반영이 되어 있다는 뜻이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렇게 해당되는 그 연말정산 자료들 다 입력을 해 봤어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해 주셔야 될 게 여기 연말정산 입력이라는 이 항목에 가셔가지고요. 여기서 불러오기 부양가족 탭에서 입력했던 자료들 있죠. 여기 지금 다 나타나 있지 않단 말이죠. 현재 여기 다 나타나게 하려면 부양가족 탭에 있는 자료 입력한 것들 몽졸이 불러오세요. 네, 확인 쫙 처리되면서 해당되는 자료들이 입력한 것들이 반영돼서 나타나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시다는 얘기죠.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자, 입력하는 자료들은 여기까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하나하나 체크해 볼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앞에 있는 자료들 하나하나 입력했던 것들을 잘 따라서 입력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확인해 봐 주시면 되겠고요. 뭐가 빠졌나? 94만 5천원. 자, 이렇게 해서 백출의 거 마무리가 됐네요. 자, 다음 시간에는 또 여러분들한테 전산세 모의고 다음 회를 풀어 드려 보도록 할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